EBS 라디오 연재소설 나프탈렌 백가흠 제21화 지난 이야기. 양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죽었고 그때 오빠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한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게 될 양자가 걱정됐던 덕이 여사는 오빠들의 연락처를 묻는다. 백용현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후회하며 흐느낀다. 공민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백용현을 위로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았던 남자를 떠올린다. 공민지는 남자를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린다. 김씨의 동생이 산채로 땅에 묻힌 지 열흘 만에 축사 공사가 시작됐다. 최영래와 인부들은 그 누구도 하늘 수련원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북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탈출시키려고 생각했던 최영래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서울에서 형사가 다시 내려온 것은 바닥공사를 마치고 땅이 굳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정말 못 봤어요? 여기 진짜 이상한데. 아저씨들, 그거 알아? 뭔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 형사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딴청만 부렸다. 행적이 여기가 마지막이야.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도 이 근처고. 인부들은 겁이 났지만 이젠 2번이나 겪는 일이라 모두 태연히 굴었다. 자꾸 우리에게 일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 말라요. 최영래가 나서서 얘기를 했지만 형사는 그의 말을 외면하며 인부들을 둘러보았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뭔가를 조종하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사람들을 조사를 하더라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형사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뒤로 인부들을 번갈아가며 소환했다. 최영래만 부르지 않았는데 그는 그것이 불안해서 그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했다. 인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완고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영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모두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일은 같이 한 것이므로 자신은 하지 않은 일과도 같았다. 시간은 금세 흘렀고 경찰도 점점 지쳐가는 듯했다. 다만 최영래와 인부들이 걱정하는 것 하나는 계속 비가 내려 생각보다 시멘트가 단단히 굳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신경 쓰였다.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시멘트는 전혀 굳지 않고 발을 디디면 발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가장자리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힘없이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었다. 축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지어질지, 다음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씨 동생이 묻힌 곳, 평택 김씨가 묻힌 곳을 감추기 위해 시작한 공사이니 시멘트가 굳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기초공사만 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사는 바로 중단되었다. 가을은 짧았다. 올 겨울은 유난히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이상한 기후였다.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났고 가을이 시작되고 내리기 시작한 비는 여간해서 그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았다.
지난 여름의 모든 일들이 빗속에 묻히고 있었다. 여름에 내렸던 비가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지난 여름의 일들을 꽁꽁 얼려버릴 듯 했다. 한 해 농사는 엉망이었다. 수확할 이렇다 할 작물도 없었고 양돈과 한우 사업은 구제역에 휩쓸려 어느 때보다도 참혹하기만 했다. 구제역 지원금으로 나온 것과 지난해 거둔 수익으로 근근히 하늘수련원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은 수련원 살림이 어떤지 관심이 있거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원장이 온전하지 못한 이후 최영래만이 내막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차곡차곡 모은 돈을 가지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유기농 식품 사업도 흐지부지해졌다. 원장이 건강하게 수련원을 이끌 때와는 전혀 달랐다. 수련원 원장의 무너진 정신만큼 하늘 수련원은 급속도로 망가져갔다. 가을, 드디어 비가 그쳤다. 큰 비가 그치자 날이 차가워졌고 최영래는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겨울이 빨리 찾아온 것이 낭패였다. 어린 자식과 아내가 그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언제라도 최영래와 인부들은 하늘 수련원을 떠날 채비를 했다. 경찰의 감시가 차가워진 날씨만큼 가라앉았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서로가 우려하는 것은 자신이 떠난 후 남은 자들의 말이 어떻게 떠돌고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 모를 일이었으므로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먼저 떠나는 것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었다. 날이 개이며 하늘은 높고 맑아졌다. 쌀쌀한 바람이 가끔 불어왔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며 모든 기억을 차가운 바람에 싣고 왔다가 사라졌다.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형사가 돌아갔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인부들은 들썩였다. 너도 나도 수련원을 떠날 채비를 했다. 서로의 눈치만 살피던 인부들을 최영래가 어느 날 밤 불러 모았다. 날은 부쩍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서둘러 겨울옷을 꺼내 입었다. 아무래도 안 돼갔소. 우리 서로 마지막까지 한 배를 타자요. 무슨 일을 또 하자는 거요? 이제 그만합시다. 누구를 또 어떻게 하자는 거요? 벌써 우리가 2명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셋부터는 정말 살인범 되는 거라니까. 인부들이 낄낄대며 웃었다. 둘은 죽인 게 아니고 셋은 죽인 거란 얘기야? 인부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두 없어지면 뭔가 의심을 할 거야 아니겠어? 아, 그러니까 괜히 의심 사지 말고. 맞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리 하자요. 한 명 한 명 그리 하면 안 되니까니 시간을 두고 2, 3사람씩 이렇게 빠진 사람 많지. 사람도 채워놓아야 별 탈이 없을 거요. 아, 이 사람 정말 기막히단 말이야. 언제 그런 생각까지 했어? 임실 임씨가 과장되게 최영래를 칭찬하고 나섰지만 최영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제비를 뽑자요. 자. 제안은 했지만 최영래는 불안했다. 과연 인부들이 예정했던 대로 행동을 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제비 뽑기를 한 날 새벽 3명이 사라졌다. 그들은 겨울이 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최영래를 비롯해 가장 먼저 수련원을 떠나기로 한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했다.
하지만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의심사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날이 갈수록 최영래는 초조해졌다.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안다고 해도 대신해서 사정을 보아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사라진 인부를 인력사무소를 통해 메꾸었지만 다음이 문제였고 시간이 문제였다. 이런 일에 대한 학습 효과는 높아서 남은 인부들은 동요했다. 새 인부들은 얼마 되지 않는 가을 수학에 매달렸고 원래 있던 인부들은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하나둘 사라졌다. 모두 최영래를 믿었다. 뒤처리를 알아서 하는 그를 믿고 하나둘 몰래 하늘수련원을 떠났다. 사정이 가장 급한 최영래만이 마음을 잡지 못했고 이미 겨울이 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최영래와 임씨 둘뿐이었다. 어쩌다 우리 둘만 이렇게 됐을까? 임씨와 최영래의 마음은 하루하루 참혹해져만 갔다. 가족들을 데려오기에는 겨울이 좋았지만 여자와 아이였고 중국의 브로커와도 연락이 끊겨 수용소의 상황이 어떤지 알 방법도 막막해졌다. 시간이 덧없이 너무 흘러버린 탓이었다. 만공산이 얼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린 지도 이미 한 달이나 지났다. 가족이 있는 북쪽은 이미 한겨울일 것이다. 희망이 점점 매서운 바람 속에 실려 사라져갔다. 임씨가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최영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시 봄을 기다려야만 했다. 당장 중국으로 떠난다고 해서 해결을 볼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브로커를 알아봐야 했다.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해야만 했다. 잘 견디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북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료들을 믿어야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 남아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냥 있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꾸 마지막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생사를 같이 할 걸. 최영래는 지난 일이 후회되었다. 임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 간단한 짐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최영래가 뚜벅뚜벅 뒤를 쫓아 마을로 내려가는 길까지 배웅했다. 해는 부쩍 짧아져서 초저녁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어둑어둑했다. 저기 있자녀. 잘 알겠지만 말여. 사람들 너무 믿지 말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께. 여구 너무 오래 있지 말어. 최영래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고 임씨의 모습은 다가오는 어둠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백강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작가에게는 평생 쓸 수 있는 글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예. 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진심인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작가는 분명 조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쁜 말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3편을 쓴 사람의 열정과 30편을 쓴 사람의 열정은 전 분명 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짐작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텀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책을 빨리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내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12년째 가는데 책 4권이니까 3년에 한 꼴인가요? 그것도 빠른 것 같아요. 그것도 보통은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책 한 권이고. 근데 그 사이에 장편 소설 하나 이제 중간중간 끼면은 뭐 나쁘지 않는 시간인데 조금 오래오래 이 똑같은 열정과 열망으로 이것들을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이 쓰고 에너지 넘치면 좋죠.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냥 시인의 텀으로 살려고. 시인들이 보통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시집을 내거든요. EBS 라디오 연재 소설. 여러분은 지금 백가흠 원작 나프탈렌을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렀고 경찰도 점점 지쳐가는 듯했다. 다만 최영래와 인부들은 김 씨의 동생을 묻은 축사의 시멘트가 비 때문에 단단히 굳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다. 겨울이 오고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형사가 돌아갔다는 말이 들려오자 인부들은 하나둘 수련원을 떠나갔다. 북에서 가족들을 데려오려 했던 최영래는 중국 브로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해진다. 김덕희 여사는 겨울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시절을 보냈다. 김장도 해야 했고 겨우내 땔감도 준비해야 했다. 사온 땔감을 인부가 차곡차곡 처마 밑에 쌓는 것을 그녀는 쭈그려 앉아 넋놓고 바라보았다. 겨울 준비라야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기력이 쇠해서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겨울을 준비하는 하늘 수련원은 여느 때와는 달리 조용했다. 겨울에 일이 없어 농장 인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횡했다. 수련원에는 몇몇만 남아 봄을 기다렸다. 바람이 매섭게 산을 흔들어댔다. 키 큰 나무들은 춤을 추듯 휘청거렸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는 무서운 울음을 토해냈다. 찾아온 겨울은 작년과 다르지 않았으나 수련원은 작년과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원을 떠나갔다. 특히 사모에 살던 남자는 병세가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옮겨갔다. 유일한 말벗이었던 양자가 밑에 마을까지 배웅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요양을 와서 호전되지 않은 병세를 안고 떠나는 그가 양자는 못내 안쓰럽기만 했다. 모녀에게 간만에 손님이 찾아온 것은 양자가 모처럼 병원을 다녀온 직후였다. 나 정말 다 나았대, 엄마. 그럴 줄 알았다, 나는. 들뜬 양자와는 달리 김덕희 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넣었다. 신기하게도 양자의 암세포는 거의 사라져 있었는데 그것이 믿기지 않아 전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온 후였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기 죽으러 들어왔는데. 뭐가 신기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병원 가지 말래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속 시원하잖아. 다 엄마 때문이지. 진짜 이렇게 나올 줄 난 안 믿었는데. 양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지? 그럼. 어여, 씻고 밥 먹자. 하던 대로 해야 해. 아프다고 생각하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쩍 수척해진 김덕희 여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그늘져 보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몸은 더욱 말랐다.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지. 양자가 살갑게 굴었지만 김덕희 여사는 덤덤하기만 했다. 끼니를 준비하려고 막 일어섰을 때 멀리서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코트까지 입은 두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누굴까? 양자가 물었지만 김덕희 여사는 대답은 않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마중을 나갔다. 양자는 우두커니 서서
엄마와 남자들이 조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덕희 여사가 허리를 꾸벅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양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 바람 매서운 풍경과 맞선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꼭 사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아련하기만 했다. 인사드려. 너 큰오빠시고 여그는 조카분이셔. 김덕희 여사는 전에 없이 공손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양자는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에 봤었죠? 벌써 10년이나 흘렀네요. 반백의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얼핏 보아도 김덕희 여사와 거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아니 너댓 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여긴 큰아들이에요. 아마 양자 씨하고 비슷할 거야, 나이가. 안녕하셨어요, 고모님.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양자는 영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엄마의 눈치를 살폈지만 김덕희 여사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어색하기만 한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덕희 여사는 차를 내려놓고는 붙잡는 그들을 뿌리치고 황급히 방을 나갔다.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김덕희 여사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조용 말했고 양자의 이복 오빠와 조카는 알겠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김덕희 여사는 양자와 그들 셋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갔다. 많이 아팠다면서요? 그래도 오빠가 돼가지고선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편히 하세요. 서로 미안해하고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노인은 주로 가족들에 대해 얘기했고 양자는 듣기만 했다. 혈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듯 서로는 서로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애정이 넘치는 만남이었다. EBS 라디오 연재소설 여러분은 지금 백가흠 원작 나프탈렌을 듣고 계십니다. 하늘 수련원은 전에 없이 조용하고 황량해졌다. 농장 인부들이 떠났고 항토집 사모에 살던 남자는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갔다. 김덕희 여사는 겨울 준비로 바쁜 날을 보냈고 모처럼 병원에 간 양자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기뻐하는 모녀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양자의 이복 오빠와 조카였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김덕희 여사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2번이나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완고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설거지를 했고 아궁이에 불을 넣었다. 엄마가 무슨 죄 졌어? 왜 그래, 청승맞게. 죄 졌지.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지 그럼 아니니? 점잖하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인다. 그들이 일어서며 봉투 하나를 놓고 갔는데 그녀는 뛰다시피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것을 돌려주었다.
정말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듯 돌아섰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사라진 자리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김덕희 여사는 차가운 바람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되뇌었다. 양자에게 믿을 만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다. 겨우내 가끔 그들이 보낸 음식이 배달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김덕희 여사는 무한한 위안이 되었다. 누군가 양자에게 음식을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좀 놓인 탓일까? 그들이 다녀간 뒤로 그녀는 영 기력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찬바람이 그곳을 오갔다. 겨우내 그녀는 알았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 가끔 양자가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했지만 때마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양자를 밀어냈다. 청소건 빨래건 식사 준비건 어떤 일도 양자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이 좋지 않은 몸으로 악착같이 다 해냈다. 겨울이 더디게 느껴졌다. 반대로 겨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양자와 김덕희 여사는 온종일 절절 끓는 황토방에서 지냈다. 양자는 부쩍 책을 읽고 공부에 열심이었고 김덕희 여사도 그 옆에서 뭔가를 끄적거리며 소일했다. 양자가 보여달라고 졸라도 꽁꽁 숨겨놓고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생각나는 것들 적고 있어. 뭐 자서전이라도 쓰시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양자가 놀릴 때마다 김덕희 여사의 얼굴은 빨개졌다. 아무리 딸이지만 뭔가를 쓴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봄이 되면 하늘 수련원 황토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양자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엄마와 살 작은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 때문에 양자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김덕희 여사는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전자기기나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양자의 병을 키웠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하던 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프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모녀의 겨울은 그런대로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일찍 찾아온 겨울 때문에 모녀는 사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한 방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EBS 라디오 연재소설 나프탈렌 백가흠 마지막 회 지난 이야기. 하늘 수련원에 겨울이 오고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형사가 돌아갔다는 말이 들려오자 인부들은 하나둘 수련원을 떠나간다. 북에서 가족들을 데려오려 했던 최영래는 중국 브로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해진다. 하늘 수련원은 전에 없이 조용하고 황량해졌다. 농장 인부들이 떠났고 황토집 사모에 살던 남자는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갔다. 김덕희 여사는 겨울 준비로 바쁜 날을 보냈고 모처럼 병원에 간 양자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기뻐하는 모녀에게
양자의 이복 오빠와 조카가 찾아온다. 덕 여사는 양자에게 믿을 만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좀 놓인 탓일까? 그들이 다녀간 뒤로 덕 여사는 기력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겨우내 그녀는 알았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 덕 여사와 양자 모녀는 사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한 방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백용현은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도 분에 넘치는 일이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추함을 처음 정면으로 응시했다. 공민지가 돌아간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가 깨달았다. 살면서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삶에 자신 있었고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억지였다. 그가 공민지에게 행한 행동이 별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 충격은 컸다. 어쩌면 그런 행동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처음으로 그 행동이 더럽고 추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삶 전체가 추하고 더럽고 주접스러운 것이 되었다.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사람에게 돌려준 수치심은 온전하게 자기에게 돌아왔다. 살면서 자신에게 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는지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왜 혼자일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서울 생활을 정리했다. 간단한 짐을 챙겨 남쪽의 한 요양원으로 떠났다. 그에게는 자기의 흔적이나 소식을 남길 만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학교에 남은 짐이나 썰렁하기만 한 오피스텔을 채우고 있는 짐들이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공민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으나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남쪽의 작은 요양원 하늘수련원으로 떠났다. 그곳은 손화자가 전에 말했었던 곳이었다. 말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 했던 그녀가 생각이 났다. 같이 가자고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덕이 때늦게 죄스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두고 가을을 찾아 떠났다. 낡은 라디오와 책 몇 권, 겨울 옷가지가 전부였다. 단출한 짐이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인 것 같아 한결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겨울 한철을 지내다 보면 자기가 가진 모순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뭐라도 참여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간절하게 느껴졌다. 봄이 되면 멀리 여행이라도 떠날 생각이었다. 겨울은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매서운 바람에 만공산은 춤을 추듯 흔들거렸다.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움직이는 것 또한 없었다. 하늘 수련원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담겨 겨우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았다. 길고 지루한 겨울밤이 계속되었다. 봄이 되면 봄만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모두들 기대했다. 김덕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병원에 데려가려는 양자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냥 좀 기력이 없어서 그래. 몸살이 좀 심하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겨울에 더딘 시간만큼 그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양자도 그녀도 그저 겨울이 무사하게 지나가길 바랐다. 모두가 기다리던 봄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다. 군데군데 녹지 않은 눈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산을 질투했다. 매서웠던 바람은 물러가길 거부하듯
간혹 밤에만 발악하듯 울어댔다.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며 봄꽃이 만발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더니 매화가 피었고 산수유가 뒤를 이었다. 목련이 꽃봉오리를 품었다. 지난 겨울 최영래는 북쪽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남북의 관계도 그렇고 북쪽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알아보니 탈북자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북의 실상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 밖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영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산속의 지루한 겨울밤처럼 그도 조용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살아있기만, 추위를 견딜 수 있기만 빌고 또 빌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한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일했던 요덕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기억이 생생해졌다. 엄청난 노역과 배고픔, 수용자들의 고통이 떠올랐다. 겨울이 깊어지고 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비관적이 되었다. 같은 처지의 세터민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의 브로커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다. 돈을 지불한 후에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다. 참담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그는 수련원을 떠날 생각을 접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곳으로 혹은 중국으로 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 마음을 먹었다. 지난 여름의 사건들도 모두 언 땅 밑으로 가라앉았고 무엇보다도 경찰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 그가 수련원을 떠나지 않도록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봄이 왔는데도 중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절망은 체념을 낳았다. 그는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 종일 산에 물들기 시작한 꽃만 먼 눈으로 바라보았다. 목련 꽃봉오리가 열리기 전 중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즈음 그는 하염없이 목련 꽃봉오리만 쳐다보고 있었다. 목련 꽃봉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툭 터지고 슥 벌어지며 자신에게 무한을 안길 것만 같았다. 망연자실한 슬픔과 절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었는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걸려온 전화였다. 하지만 브로커로부터 알아든 소식은 비관을 더 비관스럽게 했고 절망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아이는 죽었대요. 일이 급한데 손이 잘 안 닿아서 걱정이 늘기만 하오. 뭐라고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나도 잘은 몰라. 연락통이 그래. 그래서 말인데 부인이라도 데려오려면 돈이 더 들겠어? 수련원 원장은 이제 온전한 정신이 남아있지 않은 듯 꽃산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몇몇 산에서 마주친 사람들에 의하면 그녀는 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고 했다. 모두 그녀를 목격한 곳이 달라서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수련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살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잠깐 수련원에 들러 음식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옷가지나 이불 같은 것을 몰래 가져갔다. 산에 들어와 작은 건물에서 시작해 유기농 농사를 지어 사업에도 성공하고 수련원을 지어 삶의 애착을 보였던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자기 집, 엄연히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처럼 몰래 들어와 뭔가를 훔쳤다. 식당에 음식이 없을 때에는 잔반이 사라지기도 했다.
식당 일과 청소 같은 잡다한 일을 맡아보는 미선은 그럴 때마다 겁이 났다. 불어 식당에 음식을 남겨놓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원장의 이상한 행동들은 죽은 그녀의 노모와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백강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작가님 이 작품 다 듣고 나서 예.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예. 아까 처음에 이 작가라는 사람은 좋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큰 주제를 주려고 제가 이 소설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목적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좋은 질문 하나를 독자들이 새기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답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 소설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인물들의 삶과 혹은 죽음 혹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어떤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거 할 리가 없거든요. 평생 저는 가져가는 어떤 화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떤 단상에 대한 문일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나를 가슴속에 새겨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BS 라디오 연재 소설. 여러분은 지금 백가흠 원작 나프탈렌을 듣고 계십니다. 공민지가 돌아간 후 백용현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깨닫는다. 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손화자가 말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던 하늘수련원으로 떠난다. 김덕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덕이 여사는 양자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려는 걸 한사코 거부했다. 북에 있는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던 최영래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최영래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사정상 인부를 쓸 수도 없었다. 살림은 미선이 알아서 했고 겨우내 미루어 두었던 일을 서둘렀다. 체념은 그를 일하게 만들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그는 무서울이 많지 의지가 강했다. 마음을 먹자 마치 목숨이라도 걸 듯 엄청난 일을 혼자 해냈다. 혼자서 수련원의 농사일이 버거웠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포기했다.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잊으리라 마음먹었다.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터진 꽃날, 공민지가 하늘수련원을 찾았다. 남자와 함께였다. 저기요, 여기 백용현 선생이라고 계시죠? 아직도 간간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옷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며 공민지가 물었다. 누구요? 최영래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공민지 뒤에 선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숄로 감싸주었다. 백용현이라고 아마 재작년 가을에 들어오셨을 텐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아, 그 시인 양반 말하는 건가? 시인이요? 하여튼 무슨 글을 쓴다고 들어온 노인 말하는 거 아이요. 네, 지금도 계신가요? 본지 꽤 됐소. 잠깐만 계시오. 내가 저기
아에게 물어볼 테니. 최영래가 미선을 데리고 나왔다. 미선도 노인을 본 지 꽤 됐다고 말했다. 작년 봄에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미선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럼 나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몇 년치 집세를 내셨거든요. 그럼 방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따라오시라요. 6호 맞지? 최영래가 앞장서 걸었고 공민지와 남자가 멀찍이 떨어져 뒤따랐다. 한참을 걷다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군데군데 물든 꽃잎에 그녀는 모처럼 기분이 좋았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 수련원으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간혹 따뜻한 바람이 햇살에 섞여 불어왔다. 공민지는 조심조심 남자의 부축을 받고 걸었다. 산딸이 멀지 않은 만삭의 몸이라 작은 언덕이었지만 황토집이 모여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쉽지만은 않았다. 공민지가 다시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제대로 짐을 정리하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버렸다고 했다. 살던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무슨 책임이라도 떨어질까 대학생인 듯 보이는 여자가 경계하며 말했다. 학교 연구실의 짐도 그대로였고 백 교수만 조용히 사라졌다. 이후에도 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작년 겨울, 그러니까 1년도 더 전에 편지 한 통이 학교 공민지 앞으로 와 있었다. 구구절절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못했다. 남자와 결혼을 서두르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자와 작년 봄 결혼했다. 남자의 이혼과 결혼으로 인해 그녀는 한 해를 정신없이 보냈고 아이를 임신,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를 낳기 전 그녀는 백 교수를 만나 괜찮다 말하고 싶었다. 울고 있는 그를 두고 오피스텔을 나온 것이 그녀로서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연민이 더했다. 그가 살았다는 황토집 6호 앞에 도달해서야 그녀는 개울 옆 바위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따뜻했다. 길을 안내했던 최영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영래는 올라온 김에 근처 축사를 둘러보겠다며 자리를 떴다. 지난 가을 서둘러 기초바닥 공사만 해놓았던 곳, 많은 일이 묻혀있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걸음 내내 그는 지난해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입안에 씁쓸한 뒷맛이 맴돌았다. 무엇에 홀린 것이 아니고서야. 그는 소리내어 혼잣말을 뱉었다. 터무니없는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지난해였다. 북의 가족을 잇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건실하게 순리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다짐했다. 축사부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무거운 바위가 자기의 가슴으로 떨어져 박히는 것 같았다. 축사부지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가 구멍이 난 것처럼 시커멓게 주저앉아 있었다. 김 씨의 동생을 생매장했던 그 자리였다. 그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겨우내 얼었던 바닥이 녹으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은 것이었다. 수련원으로 올라온 차에서 지난해 일했던 인부 여럿이 내렸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경찰들은 최영래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넋을 놓고 앉아있던 최영래를 발견한 것은 임실임시였다. 6호 황토집 앞에 서서
공민지는 아주 조그맣게 백 교수를 불렀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천천히 문을 밀자 꺽 문이 우는 소리를 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듯 집 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들이 지어놓은 거미줄이 집 안에 가득했다. 방에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공민지는 다시 그를 불렀다. 말하고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방으로 다가가는 그녀를 남자가 붙잡았다. 잠깐만, 내가 가볼게. 뭔가를 직감한 남자가 그녀를 막았다. 그녀가 뒤로 주춤 물러섰다. 기분이 이상했다.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방에 꼭 백용현이 있을 것만 같았다. 무릎을 꿇고 울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다. 선생님! 클래식 채널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 소리에 간간히 잡음이 섞였다. 남자가 다가가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계셔? 그게... 남자는 침착하려고 애를 썼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감출 수는 없었다. 왜 그래? 여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한 발 다가서자 엄청난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안 돼, 오지 마. 먼저 나가 있어. 금방 나갈게. 남자의 말에 그녀가 휘청했다. 그냥 날 믿고 밖에 나가 있어. 부탁이야. 그녀는 남자의 말대로 밖으로 나갔다. 나가보니 무슨 일인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방문 앞에 서서 백 교수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마치 나무로 빚은 조각상 같았다. 그가 죽은 뒤에도 머리카락은 자라서 얼기설기 뻗쳐 있었다. 개울가 바위에 앉아 공민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남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흐르는 물소리에 마음을 실었다. 막 울음을 터뜨렸을 때 처음 진통이 시작됐다.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녀는 더럭 겁이 났다. 때마침 남자가 나왔다. 그녀는 남자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EBS 라디오 연재소설. 여러분은 지금 백가흠 원작 나프탈렌을 듣고 계십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하늘 수련원에도 봄이 왔다. 최영래는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포기했다. 운명이라 받아들였고 잊으리라 마음먹었다. 옛 애인과 결혼해 출산을 앞둔 공민지가 하늘 수련원으로 백용현을 찾아온다. 공민지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백용현의 편지를 받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황토집 6호에 살고 있었던 백용현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공민지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됐다. 하늘 수련원에 부산했던 며칠이 지나갔다. 완연한 봄빛이 아침부터 짱짱했다. 새벽,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다. 화들짝 놀랄 만한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잠에서 깨고서도
그녀는 마치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눈을 끔뻑였다. 사위가 너무나 낯설어서 살짝 오한이 드는 것 같았다. 어깨를 움츠렸다. 금방 꾸었던 꿈이 기억나질 않았다. 아버지가 모는 자전거 뒤에 올라탔던 것 같기도 했고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를 보았던 것 같기도 했다. 악몽은 아니었으나 이른 아침 어딘지 뒤숭숭했다. 김덕희 여사는 간만에 기운이 넘쳐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겨우내 묵혔던 이불 호청을 개울가에서 빨았다. 빨래를 하다 보니 아침에 꾸었던 꿈이 기억났다. 꿈속 그녀는 어리적집 근처 개울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빨래를 한 것도 같았다. 그녀는 개울에 무엇인가를 빠뜨렸는데 무엇을 빠뜨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빨래건 무나 배추건 그리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꿈속에서 너무 놀랐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개울에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속에서 뭔가를 빠뜨리고 그것이 물살을 타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불을 모두 빨아 널어놓고선 부지런히 아침 준비를 했다. 햇살은 전에 없이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렸다. 밥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간 양자를 기다렸다.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인지 몸이 노곤했다. 한참 좋은 햇빛을 쬐던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사르르 막 잠에 들려던 찰나 냇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보였다. 양자가 들어와서 잠에서 깼다. 무슨 이불을 빨았어? 엄마도 참. 어디 갔다 왔어? 한참 기다렸더니. 어여, 밥 먹어. 아침 차려놨어. 순식간 그녀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득히 멀어지는 시면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는 것 같았다. 아침을 먹은 양자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덕희 여사는 개울에 떠내려가는 신발을 주우러 달려가고 있었다. 찬란한 봄빛에 실려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라디오 소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부터 소설마당판 김래주의 대주선인 안용복, 고전 읽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화제 베스트셀러 김선용의 시간을 파는 상점, 그리고 라디오 연재소설 백가흠의 나프탈렌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EBS 오디오북 홈페이지는요, home.ebs.co.kr/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귀빈, 김성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라디오 연재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가흠의 나프탈렌이 연재를 마치고 낭독의 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EBS 라디오 연재소설 공개방송
소설가 백가흠, 뮤지션 최고은이 함께하는 낭독의 힘 일부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처럼 EBS 라디오 연재소설 담당하고 있는 방영찬 PD의 진행으로, 부족한 진행으로 오늘 또 백가흠 작가님과 최고은 뮤지션님의 우리 낭독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백가흠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백가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먼 길은 아닌데 이제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지방 계시다가 지난주까지도 지방 계시다가 이제 예. 소설은 어떻게 마무리는 지금? 소설 마무리 못했고요. 그거보다도 적응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사람 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지방 계시다가 다시 지금 원래는 저희 백가흠 작가님이 도시남이신데 어디 계셨었죠? 저기 전라북도 구이라고요. 완주군 구이면이라고 전주에서 한 20km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네. 네. 이 작업실 제 작업실은 아니고요. 시쓰는 안도현 선생이 거기에 흙집 작업실이 있는데 그게 비어 있어가지고. 안도현 선생님이랑 그러면 친하신 거네요?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집에서 지내고 근데 그러셨는데. 제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때 저희 계속적으로 출연자분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가흠 작가님 옆쪽으로는 우리 이번에 나프탈렌의 공식 낭독작, 그리고 백가흠 작가님이 꼭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잘 읽어주셨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제가 꼭 밥 사겠다고. 그거는 저희가 그 스케줄은 저희가 다시 잡도록 하시고요. 권아영 낭독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아영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예, 저 32살이고요. 아기 4살짜리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예. 요번에 낭독을 아마도 이렇게 물론 처음 해보셨겠지만은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소설을 전체 분량을 받았고 혼자 먼저 읽어봤는데요. 그때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읽고 결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 결론만 탁 보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왜 그렇게 읽으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점점 어떤 주제, 특히 죽음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깊게 제가 뭔가를 음미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막 그것만 계속 지켜보고 그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딱 덮고 나서는 그냥 묵직한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낭독을 하고 이제 곱씹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도 북한 사람이 됐다가 강원도 사람 됐다가 너무 여자 남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분 초보자시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되게 전문 성우분 같아요. 저희끼리는 처음하고 요즘 하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본인 아내가 등장한다든지 왜 그렇게 다양한 근데 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은 수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인부들은 다 사투리가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도 있고 그렇게 인물을 글로벌하게 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냥 그때 그냥 실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한 건데요. 크게 의도를 둔 것은 일본인 아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일본인 아내. 일본인 아내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데. 예, 보내려고. 예. 그래서 그것만 좀 그랬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 생각나는 그냥 그날 무슨 제가 TV 프로를 봤다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쓸 때는. 자동 연상 기법처럼. 그냥 큰 의도 없이 너무 어려웠나요?
다 고칠까봐요, 표준으로. 태국 올 때. 아니, 그것 때문에 어떠셨어요? 그래도 어렵긴 했지만, 우리는 막, 왜 요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일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쓰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작년 여름. 소설을 먼저 가을, 썼는데, 예, 작년 그래서 가을 했으니까. 뭐 아니문이다 이거 거기 계속 우리. 그러니까요. 그 진짜로. 근데 저 읽다가 계속 빵 터져가지고 이게 슬픈 사실 슬픈. 그러니까 그거 할 땐 되게 슬픈 거였는데 네, 저도 슬픈 거였어요 진짜로. 들으면서는 자꾸 그 가로상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아영 씨가 정말 어떠셨어요? 뭐 읽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첫 줄은 잘 읽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잘 읽고 있어 이런 표정이셨어요. 진짜 잘 근데 두 줄로 딱 넘어갔는데 방 PD님이 그 성대모사를 참 잘하세요. 그 갸루상 성대모사를. 힘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예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괜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 네. 재밌다고 아니문이다, 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얘기를 했었더니 생각이 나신 거예요. 네, 그게 한 번씩 잘 때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되게 심각한 그 씬인데. 정말 심각한 시인데 네. 그 일을 잘 부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이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탈북민 이제 세터민도 나오세요. 네. 예, 세터민도 하셨어요. 이제 수련원, 하늘 수련원이라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 암 환자 요양소죠. 네. 거기서 요양도 하고 혹은 죽음도 준비하고 뭐 이런 데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환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작은 사회 같은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수련원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모양새가 조금 확장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의 모습 또 구성원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려보고자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정말 네. 다양하고 각양각지에서 이제 오신 분들, 지방이 다양한 지방에 오신 분들이 함께 서울에서 그렇게 있었던. 근데 정말 근데 저희는 사실 낭독할 때 이거를 정말 성우가 입체 낭독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낭독자에게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책을 읽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아영님도 또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어쨌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좋으셨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면이? 그러니까 낭독을 해본 어떤 하다는 이 자체. 예. 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즐거웠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이 됐어요. 네. 근데 진짜 목소리 좋으세요. 그 라디오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평소 말하는 목소리보다 마이크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제가 아주 놀랐어요. 예. 중요한 분을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또 저희 낭독 게임은 문학과 또 음악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또 음악 부분을 맡아주실 분인데요. 최고은 님과 옆에 오늘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고은 바이올린 연주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런 컨셉적인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다들 바쁘세요. 우리 아티스트님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소설가님도 바쁘시고 뮤지션님도 바쁘시고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오늘 제일 늦게 오시고 제가 안 바쁘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 고은님처럼 이렇게 진짜 낭독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선곡에 진짜 엄청 신경 써주신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작가님도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제가 느껴져서. 어떻게 밥을 사야 되나요? 밥은 계속 또 사실 일이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우리 낭독자인 거나영님은 어떤 특별한 인물에 또 관심이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저는 손화자 씨 손화자 씨. 네, 손화자 씨가 제일 공감이 가고 제가 워너비 같은 어떤 이상향 흔히들 잘 살지 못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비범한 어떤 자기만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몸과 감각이나 이런 것들, 행동 이렇게 다 일치가 돼서 자기 삶을 정말로 엮어나가는 그런 인물상이라서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제 삶의 그 네.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첫 번째 부분으로 저희가 작가님과 함께 이제 골랐습니다. 그 백용현 교수의 첫 번째 부인이자 지금 우리 권하영 낭독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라고 뽑았던 손화자 씨의 어떤 부분인데, 첫 번째 낭독 부분 여러분 박수로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현은 손화자와 마주 앉은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불편해졌다. 물론 30여 년 전 명동 시절의 그녀를 그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조금 과장하면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에 대한 기억에 집착하는 것이 그는 혹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자기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했다면 그때 한 번뿐이라고 믿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녀와 마주 앉고 보니 지난날 자신이 했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화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무슨 핑계를 댈까 고민 중이었다. 그럼 어디서 지내는 거지? 우리 나이는 호텔이 편하잖아. 환자이기도 하고. 둘의 대화는 하나를 묻고 멈춰서고 대답을 하고 다시 멈춰섰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손화자는 담배를 다시 피워 물었고 백용현은 바쁘게 시선을 옮겼다. 나 한쪽 가슴 다 도려냈어. 왼쪽 가슴. 백 교수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뭔가 긴장감이 풀리고 있던 차였는데 그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젊은 날 그가 그토록 탐닉했던 전부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좀 이상했다. 너 좋아했잖아, 절벽 가슴. 이제 흔적도 없다, 한쪽은. 손화자가 도려낸 가슴 쪽을 손으로 짚었다. 백용현이 눈을 천천히 끔뻑이며 왼쪽 가슴이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가슴이 불현듯 머릿속에서 튀어올랐다. 보여줄까? 뭘 말인가? 가슴이 있던 자리. 그는 고개를 돌리며 돋보기를 만지작거렸다. 당돌한 그녀의 성격은 여전했다. 별일도 아니야. 나 죽으면 가슴이 있었던 자리도 기억하고 가슴이 사라진 자리도 기억하라고. 뭔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먹고서도 당신은 여전히 추레하군. 백용현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짐짓 화난 얼굴이었으나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손화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웃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얀 반팔 티셔츠에 얇고 헐렁한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는 데는 3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백용현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뒤돌아서 창 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 하는 겐가?
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난 왜 이렇게 화가 나니? 아니, 젊었을 때의 네가 나이만 먹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넌 날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잖냐? 넌 좀 그래, 젊었을 때부터.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건가? 몇십 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무례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말했잖냐. 단순하게 가슴이 감정이 있었던 자리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있던 게 없어졌을 때 알게 되는 그 존재감 말이야. 젊은 날 우리가 심취했었던 철학이잖아. 그때 알던 것들은 알던 게 아니었다는 말이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그런 게 명징해질지는 몰랐다. 널 보러 온 이유도 간단해. 네가 정말 존재했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란 말이지. 그래도 그렇지. 나 환자잖아. 곧 죽는다니까? 정말로. 백용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정말로 죽어가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이미 죽은 모습의 손화자가 서 있었다. 이미 죽은 가슴 한쪽이 늘어져 있었고 가슴이 살았던 자리가 움푹 패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다. 이미 살아있지 않은, 벌써 죽은 어떤 것이었다. 그는 시선을 떨어뜨려 왼쪽 가슴이 있던 자리를 노려보았다. 왼쪽 가슴이 있던 자리는 평평하다 못해 마치 분화구의 모습처럼 움푹 패어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한 시절이 사라진 것을 그는 느꼈다. 정말 네. 노래 제목을 소개를 해드려야죠. 노래 제목이 로즈입니다. 로즈, 장미. 정말 저희가 이제 방송도 그렇지만은 낭독 후에 그냥 바로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 연결되는 그 느낌이란 게 있는데, 첫에 노래를 하실 때부터 최고은 뮤지션님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막 확 아니 그 모습이 아름다운 네. 노래가 아름답다. 모습도 아름다웠다고 해주실 수도 예, 있고. 모습. 아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기타 치는 모습하고 저 귀걸이가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정말 멋있어요. 저 너무 좋아서 둘이 놀랐어요.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뷔하신 지가 본격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데뷔 년도 어떻게 되시죠?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예. 2년 이제 돼가요. 2년 돼가요. 네. 앨범이 2장, 지금 네. EP죠? 네, 아직 정규 앨범은 없고 조그만하게 EP 2장. 그리고 우리 백가음 작가님도 등단하신 지 벌써 10년도 넘으셨지만 장편 소설은 나프탈렌이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간 첫 장편이고요. 장편 연재는 한 번 더 했었어요. 문학가 지정사에서. 아직 출간을 하지 이전에 못하고 먼저 이제 예, 연재를 예. 하셨었지만 그 작품은 예. 제목이 뭔가요? 그 책이요? 문제. 그 책 연재 당시에는 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창문? 했었어요. 아니요, 향. 향. 예, 그냥 그 한문 아니고요. 그냥 한글로 그냥 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쓴 소설인데도 나중에는 다시 읽어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프탈렌은 이제 그 소설도 다시 고치고 있는데 좀 쉽고 잘 읽히고 조금 슬픈 이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제목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이제 나프탈렌인데 정작 이제 내용에는 나프탈렌이란 물건이 나오지는 않는데 예. 저희 이제 독자님들은 관심 있게 들은 청취자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주제와 이제 제목에서 표현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소설 이제 모든 작가들이 이제 다 그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에 맞게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각들을. 근데 이 나프탈렌은 처음 그 어떤 냄새에서 시작을 한 소설이고, 그다음에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삶이, 고달픔이 굉장히 좀 잔잔하고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 같은 요소들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소멸되고 잔잔히 죽음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으면 어떠한 희미한 냄새로만 남기도 하고 너무나 서서히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고 사라져가는 어떤 나프탈렌과 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그 당시에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저희가 읽은 이제 낭독 부분이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소멸되는 이제 손아자 씨의 마지막 어떤 그런 대목을 읽고 로즈라는 노래를 이어서 네. 선곡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렇게 낭독 부분을 보시고 선곡하실 네. 때는 어떤 마음이나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최고은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볼 때 손아자 씨가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어떤 가슴의 한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감정이 남아있던 자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있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로즈라는 제 노래가, 예전에, 그러니까, 고은아, 너도 나이가 들어가고, 너의 그 싱그러운 젊음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건데, 언젠가 돌아보면 이게 되게 후회한다고 그렇게 남지 않겠니? 라는 가사거든요, 로즈라는 곡 자체가.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백용현 씨와 손아자 씨의 관계도 관심을 갖긴 했지만 손아자 씨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성의 삶을 꼭 장미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노래가 이렇게도 잘 맞겠구나 싶어서. 네. 예. 저 아까 됐던 전에 노래. 진짜 노래 제목만 얘기해 주신데도 필이 조금 혹시 왔는데 노래 가사가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음악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은님은 네. 지금 본인 이제 싱어송라이터시고 다 이제 만드시고 쓰시는데 네. 영어 가사 위주로 쓰세요? 네, 지금 다 여태. 제가 들은 노래 어쨌든 다 영어였어요. 네. 이유가 있다면 네. 저는 음악을 2년 이렇게 제 노래 이름을 걸면서 할 줄도 몰랐고, 제 가사가 남들이 알아듣는 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장치가 있으면 그 뒤에 제 말을 감출 수 있는 1차적으로. 근데 가사를 찾아봐야 관객들이 알아듣지,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바로 여성의 삶이 막 이렇게 슬프구나, 고은아 너 그렇게 늙어갔냐, 뭐 이러 안 그러실 것 같아서. 아유 왜요? 그런 다 장치. 알아들으시는데요. 다 알아들어. 영어로 하시면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가사가 제일 좋았어요. 작가님 다음 장편은 영어로 가시죠. 영어로. 문학과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낭독의 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낭독자를 자리에 모시겠는데요. 두 번째 낭독자님은 저희 청취자님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성함이 박찬훈 님이신데요. 올라오시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흑석동 사는 20살 박찬훈이라고 합니다. 흑석동 예. 빛이 너무 센데요. 네. 예. 밑에만 보십시오. 밑에만. 네. 예, 위에 보지 마시고요. 저기 제가 듣기로는 그 백가음 작가님이랑 약간은 인연이 뭐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인연 있다 그러시던데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있다고 믿고 싶은데요. 제가 명지대 문해창작과라서 같은 학교인데 그 예전에 교수님으로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수님이 아니라 시간 강사님. 시간 강사셨어요. 근데 좀 아쉽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입학을 했거든요. 지금 1학년이신 거예요? 예, 1학년이에요. 파릇파릇하십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저번에 은희경 작가 만남할 때도 예.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계셨었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가 아니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방학이라서 좀 작가의 만남 다니면서 그냥 좀 뭐랄까 약간 식견 넓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후배 좋은 관계 되셨으면 예. 좋겠네요. 예. 잘 읽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예. 잘하겠죠 뭐. 잘 할게요,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찬훈 청취자님의 낭독을 여러분 박수 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아자가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요. 공민지가 조곤조곤 침착하게 손아자의 행방을 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용현이 버럭 소리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게 맞냐는 거요. 그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상기되고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서 영안실 담당자도 공민지도 선뜻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공민지가 그의 팔을 붙들며 침착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물은 게 아니잖나.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제 기억으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숨을 거두셨다 들었습니다. 여기 오셔선 응급조치 같은 것도 받지 않으셨던 것으로. 백용현이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전쟁 때 아버지의 죽음을 본 이후부터였다. 5살, 기억의 시작이었다. 그가 받은 충격은 고스란히 그의 인생에 쌓였다. 그는 그 경험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느꼈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것이 두렵고 또 무서웠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겪었음에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두려웠다.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겁이 나서 죽음을 볼 수조차 없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는 언제나 버거웠다. 거꾸로 그때만이 그에게 가장 솔직하거나 진실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죽음 앞에선 본성을 숨길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죽음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낯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자신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손아자의 죽음은 그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죽음 앞에 부채감을 느꼈다. 어린 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도 어머니가 쓸쓸하게 죽었을 때도 그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땐 너무 어렸었고 어머니가 죽었을 땐 자신이 뭔가를 너무 많이 알고 난 후였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그럼 지금 손아자는 어디 있는 거요? 아마 화장을 했거나 매장했겠지요? 일주일이나 지났으니. 여기 보니 장례는 다른 곳에서 치르셨네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흔적도 없다는 거요? 선생님, 이제 그만. 여기 인수해 가신 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드릴까요? 공민지가 얼른 전화번호를 받아 저장했다. 그는 혼자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눈앞이 뿌해졌다. 어지럼증이 일고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점점 현실에서 의식이 멀어졌다. 그는 쓰러졌다. 조금 편안하다고 느꼈다. 공민지가 다급하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점점 멀어져 갔다. 나 부탁이 있다. 뭔가? 나 좀 안아주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점점 흐려지는 그의 의식 안으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다만 그는 그렇게 느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아니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그는 오히려 슬프기보다 기뻤다. 그는 뭔지 모를 어떤 허공에 점점 빠져들어가며 천천히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EBS 라디오 연재소설 공개방송 소설가 백가흠, 뮤지션 최고은이 함께하는 낭독의 힘 2부가 시작됩니다.
아,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뮤지션 김창환 님이 그 최고은 님의 그 노래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 저수지 같은 무서운 호흡. 저수지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창환 님. 그래서 근데 제가 듣으면서 저 막 저수지에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느끼셨습니까? 아, 굉장히 흡입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EBS 라디오 연재소설 이번에 나프탈렌 우리 백가음 작가님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 예. 그리고 최고은 아티스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마 나중에 이 방송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금방 또 오지 않을까. 네, 베스트셀러의 그 반열에 오르시면서 아, 그건 좀. 여러분 제 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박수 한번 또. 죽음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나프탈렌, 소멸, 죽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뻔한 질문이에요. 어디 뭐 그 소녀들이 읽는 잡지나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 내일 죽는다면 나에게 이제 너무 진부하다고 지금 바로 싫어하시는데 자, 나에게 24시간만이 남았다. 이러면 작가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아, 저한테 묻는 건가요? 다 여쭤볼 거예요, 제가. 먼저 백가음 작가님부터. 왜 그런 상상을 하세요? 근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어떤 이 한정적인 시간이 나에게 남아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 근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곧잘 잠들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의 남은 삶의 시간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의 뭐 친구들의 뭐 이렇게 점점 근데 그때는 굉장히 뭔가가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39살인데 아까 그 청취자 낭독했던 분이 똥글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 썼던 글 하나가 있는데 30세는 죽음을 시작하는 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장 그냥 일상적이고 생활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그려보고 싶네요. 요 근래는 그냥 평소에 전화하던 친구들과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왜 그러냐면 뭔가를 작별을 준비하고 뭔가를 마무리를 짓는 게 과연 사람으로 살면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원래는. 네. 거창하게 뭔가 뭐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시던 대로.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전화도 하고 뭐 시간이 나면 평소 싸우던 대로 한번 싸우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예. 아영님은? 저는 그 질문 받고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 치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는 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대단한 페이스북 다 친구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니께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신 게 자식 6명이 있는데 6명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쓰는 그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 앨범이랑 그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글을 써서 책을 이렇게 써서 6권을 남겨놓으시고
또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 묻힐 무덤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꽃나무를 이미 다 가서 심어 놓으셨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 이제 은사님이 그걸 쓰시면서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우리 엄마의 추억을 챙겨가라고 커다란 보자기로 된 가방도 준비를 해놓고 내가 이런 엄마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냉면 한 그릇 드시고 한숨 주무시고 쉬시듯이 그렇게 가셨대요. 그렇죠. 예. 나이도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거의 댓글 달린 게 거의 다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하루 남았다고 하면 뭐 꽃나무까지는 못 심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그리고 방금 곡 소개를 안 드렸죠. 곡은 레디오헤드의 엑시트 뮤직이라는 노래였는데 지금 죽음 얘기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게 장선곡이라면서요. 예. 그 노래를 부르셨던 우리 최고은님께서는 나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거 꼭 무슨 로또 받으면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또는 뭐예요? 절대 그럴 일이 나한테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린 다 죽어요. 100%. 이상한가? 저는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있던 습관인데요. 이제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하다가 문득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많이 해요. 근데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다가 쉴 때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뭐 했을 때 미련이 남는 게 있나부터 찾더라고요. 근데 미련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욕심이 또 이렇게 많은 편도 아니어서 못했던 게 있을까 했을 때도 그게 없어서 그때 항상 내렸던 답은 뭐 괜찮겠네가 답이었거든요. 여행을 하다가 그냥 잠시. 네, 그냥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가끔 그냥 뜬금없이 지금 죽는다면 느낌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답은 뭐 괜찮은 삶이었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좀 웃기긴 한데.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강하진 않은데. 멘탈갑. 저 이제 멘탈갑. 그래서 뭐 글쎄. 네. 예.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후배가 실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형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 난 길에서 죽을 것 같아 그랬거든요. 댓글 여행하다 죽는 거랑 지금 길에서 죽는 거랑 그게 비슷한 말인데 그 느낌이 위에 달라요. 저는 되게 더 포괄적인 잠깐 이 길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왠지 해서는 안 될 상상을. 고운님, 이고운님이세요. 고운님도 해주세요. 예, 말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 근데 지금 혹시나 절 시키실까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두 가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접목시켜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행 좋아하시고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따라하는 거 아니고. 저는 특히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예, 네, 자주 하진 못하지만 비행기 여행. 네, 꼭 비행기를 타고 싶은 그리고 김포공항 말고 인천공항에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그런 김포공항 왠지 이제 좀 죄송한데. 네, 그렇지만 인천공항이 좋긴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에 이제 우리나라 관광청에서 발행한 엽서들이 많거든요. 예. 그거를
한 2, 30장 가량 사서요. 예, 예. 그다음에 뭐 티켓팅은 어떻게든 했겠죠. 카드로 해도 뭐 엄마가 해주실까요? 뭐 이렇게 어쨌든 사서 비행기에 타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다 편지를 일단 쓰고 잠을 청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 네. 운행 중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공중에서 네, 하늘에서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께 좀 더 빨리 가까이. 하늘에 좀 더 가까운 곳. 멋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이 났네요. 가지 않을까 하는 입니다. 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좋은 말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 번째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낭독해 주실 분도 역시 자랑스러운 저희 EBS 라디오 연재소설의 청취자님이신데요. 성함이 놀라지 마세요. 공민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온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증이 나서 여쭤봤어요. 나프탈렌에 공민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형제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세 자매시래요. 세 자매신데 첫째시고 둘째가 공민주, 셋째가 공다영이시라고. 공민지는 없는 걸로. 그런 걸 왜 물어보? 오늘 그러면 우리 공민정 청취자님의 목소리로 저희 세 번째 낭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렇게 깊으면 얼마나 살 수 있대요? 검사해봐야 알죠. 여기서. 그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지금 뭐라고 하기에는. 의사가 진지하게 가만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사람 의지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녀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서 의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아니, 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암이라고 한다면 한 반년쯤?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 편히 하시고 일단 큰 병원으로 나가보셔서. 몇 주 전인가 읍에 나갔다가 병원을 찾고서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다. 아니, 정확한 검사를 한 것은 아니니 암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았다. 단지 소화가 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했을 뿐인데 암이라고 했다. 살면서 언제 그러지 않은 적 있었던가. 오래된 일인데 암이라고 했다. 수련원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정겹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빠르게 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입술만 움직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산 정상 근처에 오르자 하늘이 더욱 높아졌다. 숨이 가빴고 어지럼증이 일었지만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그녀는 넓적한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골랐다. 굽이굽이 산등선을 바라보았다. 수련원 황토집에 들어온 지 꽤 됐지만 산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멋진 줄 알았으면 자주 좀 올라올 것을. 그녀가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마치 떠나온 길을 돌아다 보듯 뒤돌아 보았을 때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의사가 말한 대로 땅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 이뻐라. 그녀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바다는 하늘색과 닮아 있었다. 멀리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희미한 경계를 바라보았다. 찬란한 햇빛이 부서져 내려 그녀는 눈물을 조금 흘려보냈다. 네, 우리
공민정 청취자님 낭독에 이어서 함께 들은 노래는 나이트 오브 마이 월드라는 최고은 뮤지션님 노래입니다. 다 오늘 참 좋은 음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예. 이건 제가 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되게 진지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작가로서 이 작품이 곧 이제 뭐 발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독자를 만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자님들이 이제 책장 마지막 장을 탁 덮고 어떤 느낌 속에 한 번쯤 기분 전환이라든지 어떤 생각, 어떤 인상, 이미지, 느낌? 근데 한 해 두 해 계속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작가라는 사람은 독자에게 어떠한 그 감정이나 감성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되게 좋은 질문 하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독자가 스스로에게 어떤 한 물음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저한테는 의도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나를 자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인 거는 관계없이요. 그렇죠.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학 프로그램 라디오 연재소설 하면서 저희들도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들으시면서 이제 작품만 그냥 계속 들으니까 뭐 누가 해설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DJ가 자기 느낌을 얘기해 주지도 않으니까요. 들으시는 분이 혼자서 생각하시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작가님. 예. 다음 작품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고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작곡을 하시고 작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 음악을 통해서 청자들한테 좀 전해졌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만 드립니다, 저는. 네, 저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노래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주제가 좀 명확한 게 제가 관심 있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것들은 자신의 삶을 부단히 가꾸는 사람들, 그걸 부지런하게 계속 일구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이 계속 단단하게 지켜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좋아해서 가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그 분야에서만 계속 만들어지고 그 다음 노래도 비슷한 그런 것들을 친구에게 선물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백가음 작가님처럼 어떤 뭐를 말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해석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말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물어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서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숨가쁘게 달려온 낭독의 힘 마지막 낭독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낭독의 주자는 바로 백가음 작가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그녀는 알았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 가끔 양자가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했지만 때마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양자를 밀어냈다.
청소건, 빨래건, 식사 준비건 어떤 일도 양자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이 좋지 않은 몸으로 악착같이 다 해냈다. 겨울이 더디게 느껴졌다. 반대로 겨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양자와 김덕희 여사는 온종일 절절 끓는 황토방에서 지냈다. 양자는 부쩍 책을 읽고 공부에 열심이었고 김덕희 여사도 그 옆에서 뭔가를 끄적거리며 소일했다. 양자가 보여달라고 졸라도 꽁꽁 숨겨놓고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생각나는 것들 적고 있어. 뭐 자서전이라도 쓰시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양자가 노릴 때마다 김덕희 여사의 얼굴은 빨개졌다. 아무리 딸이지만 뭔가를 쓴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봄이 되면 하늘 수려는 황토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양자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엄마와 살 작은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 때문에 양자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김덕희 여사는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전자기기나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양자의 병을 키웠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하던 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프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모녀의 겨울은 그런 대로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일찍 찾아온 겨울 때문에 모녀는 사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한 방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백용현은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도 분에 넘치는 일이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추함을 처음 정면으로 응시했다. 공민지가 돌아간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가 깨달았다. 살면서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삶에 자신이 있었고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억지였다. 그가 국민지에게 행한 행동이 별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 충격은 컸다. 어쩌면 그런 행동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처음으로 그 행동이 더럽고 추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삶 전체가 추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것이 되었다.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사람에게 돌려준 수치심은 온전하게 자신에게 돌아왔다. 살면서 자신에게 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는지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왜 혼자일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세월 생활을 정리했다. 간단한 짐을 챙겨 남쪽의 한 요양원으로 떠났다. 그에게는 자기의 흔적이나 소식을 남길 만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학교에 남은 짐이나 썰렁하기만 한 오피스텔을 채우고 있는 짐들이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공민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으나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남쪽의 작은 요양원, 하늘 수련원으로 떠났다. 그곳은 손화자가 전에 말했던 곳이었다. 말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 했던 그녀가 생각났다. 같이 가자고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덕이 때늦게 죄스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두고 가을을 찾아 떠났다. 낡은 라디오와 책 몇 권, 겨울 옷가지가 전부였다. 단출한 짐이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인 것 같아 한결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겨울 한철을 지내다 보면 자기가 가진 모순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뭐라도 참회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간절하게 느껴졌다. 봄이 되면 멀리 여행이라도 떠날 생각이었다. 백가음 작가님 낭독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작가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제가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그 소설을 쓰는데요. 가끔은 이걸 누군가에게는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많은 작가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와서 너무 고맙고 기뻤고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책이 이제 곧 다음 주인데요. 9월 10일 날 출간되면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님도 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 소감은 이미 다 말해서 제일 처음에는 약간은 집안에서 계속 아이를 계속 기르고 이렇게 집안에만 있고 그런 우리나라에는 육아 시스템이 그렇게 딱히 뭔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가서 돈 쓸 거 아니면 집 안에서 있어야 되고 또 특히 핵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도 다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 계시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말 못할 때죠. 그때는 말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를 혼자서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크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내 커리어도 다 끊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고 육아가 행복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잘 클 수 있는데도 제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뭐 제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 또 하다못해 피디님하고 녹음할 때 이렇게 만난 작가님들 그런 어떤 일종의 어른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 세계에 참여한다. 그런 게 저한테 큰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를 제가 또 뭐 힘들다 이러면 누구한테 말하고 그런 성격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올라오시고 뭐 아기도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니고 그렇게 한 게 뭐 무슨 몇 년 만에 외출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이 만난 또 작품 자체도 어쩌면 제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주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고 제가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그 낭독과 딱딱 맞아떨어지고 또 느낌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음악으로 최고의 그 무대를 보여주신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고은님 운이 언니요?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끝인사 해주시죠. 네. 오늘 저는 스스로 지금 되게 편하게 계속 노래도 부르고 계속 경청하고 낭송하시는 것도 계속 듣고 낭독하는 것 하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되게 기분이 되게 막 따뜻해지고 충만해진 것 같아요. 비슷한 감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 또 어디선가 서로 또 만날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이렇게 문학 만나는 이런 저희 EBS 라디오 연재소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